뉴스를 쉽게 묻고 답하는 김영의 뉴스 공감.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부실한 곳에 침과 뜸을 놓는 시간입니다. 경제허준 코너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박시동입니다. 오늘 침을 몇 개를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지금 양평 지리를 다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오늘 경제적 관점에서 조금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도로를 김건희 로드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지금 특혜 의혹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있는 땅 근처 이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이 만약에 된다면 네. 실제로 얼마나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이득을 보게 되는 건지 요거 좀 계산이 된 게 있을까요? 아니 뭐 그렇게 계산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고속도로의 그 변경 때문에 집가가 얼마나 올라간다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발 사업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수용돼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수용되지 않지만 그 수용된 지역 바로 인접해가지고 그 효과를 보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수용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공시지가 곱하기 130% 대충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럼 현재 가격보다 한 130% 정도 이득을 보겠거니 이렇게 일단 대충 계산하시면 맞고요. 그런데 더 큰 이익은 뭐냐면 사실은 수용되지 않고 그 인접에서 개발된 땅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것은 개발지가 생기잖아요. 네. 영원히 가는 이득이거든요. 계속 집가가 올라갑니다. 계산도 할 수 없을 만큼 영원히 가는 이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타입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실시 설계가 확정이 될지, 그래서 이게 수용이 될지 수용되지 않고 바로 인접해서 그 수용지의 이득을 볼지는 나중에 가정이니까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경우든 현재보다 이득 볼 수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특히 의혹과는 별도로 그럼요. 종점이 변경될 경우에 이런 예. 이득을 볼 수 있다 짚어주셨고 예. 반대로 강상면이 아닌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네.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게 될 이득은 또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이것도 가정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대략 그 근처에 이제 고객역에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터뷰하는거나 지도를 분석해봤을 때 현재도 나쁜 땅은 아닌 걸로 보여진다고들 중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수가 커요. 예, 평수도 크고 현재도 사실은 고속도로 진입이 불가능한 땅은 아닙니다. 중부 내륙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지금도 창고 부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는 나쁜 땅이 아닙니다. 좋은 예. 땅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에 현재로 이제 바뀐 안이 다시 원안으로 된다면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는 건 중부 내륙이에요. 네. 이거랑 만약에 지금 서울 양평 도로 있잖아요. 이건 강남 20분 도로입니다. 예. 전혀 차원이 다른 레벨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부를 탈 수 있는 창고 부지와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한 부지와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예.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안이 힘들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지금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말 한마디로 사업이 일단은 네. 백지화가 된 상태입니다. 네. 경제 전문가로서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사실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드문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지방 정치나 지방 의원 일을 하면서 이런 일 실제로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단언하건대 이런 일을 제가 제 경험상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어떤 전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예. 뭐 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일 없습니다. 로또 맞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왜 얼마나 어렵냐면요. 이게 흔하게 예타가 통과되고 바뀌는 게 왜 어렵냐면요. 제가 장담하는 어느 지역에서든 오늘부터 고속도로를 놓기로 마음먹잖아요. 무조건 10년 걸립니다. 왜냐?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를 만들려면 5년 단위 계획에 먼저 넣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생각해보시면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전국 200개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동네에 도로가 필요합니다라는 건의가 5년에 한 번씩 물밀듯이 들어와요. 얼마나 많이 들어올까요? 그중에 그 5년 단위 계획에 추려서 넣는 데까지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서 이미 사전 타당성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다 검토해서 올라간 건데 네. 그걸 국토부 단위에 올려서 국토부는 그 많은 것 중에서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 5년 안에서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사업을 또 추리는 데까지 또 타당성 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예타를 따지고 그래서 순서를 잡고 다시 본 예산 태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예. 이 절차가요. 최하 10년입니다. 10년이 겪어온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번도 변경이 있으면 다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면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노선이 바뀌거나 종점이 변경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아주 여당에서 미시적인 얘기를 상황이 하는데. 아니고서는요. 이거는요. 완전히 다른 도로입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다시 해야 될 정도로
급변치만은 도로거든요. 예. 이런 식의 변경을 예타가타 끝나고 10년 만에 갑자기 2달 만에 이런 일이 있다? 장담하건대 이런 일 없습니다. 이런 일은 본 적이 본 없으시다는 적이 없는 말씀. 현장에서 제가. 예. 이게 얼마나 희귀한 일이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거죠.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아직도 가변적인 일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현장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의 용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양평 군수였던 김성교 전 의원 또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은 선산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분기점이 생겨도 소음에 먼지만 날 뿐이지 특혜 의혹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요 주장 팩트 체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주장 자체가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보고요. 일단은 현재까지 온 것만 해도 사실은 많은 개발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당초에 제가 보도를 보면은 이게 다 산, 임야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데 산이 앞에 산자 붙은 산을 띄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지목 변경, 현실 변경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발 행위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절차 내에서 지목 변경, 현실 변경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임야로 두면은 그 동네 공시지가를 제가 봤더니 보통 5만 원 이하예요. 네. 근데 산자를 띄고 대지나 창고 용지가 되잖아요. 공시지가만 해도 입방미터당 25만 원 내외입니다. 무조건 5배가 현재로 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온 것도 개발 행위의 허가를 득해서 온 개발 행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변화 자체가 개발 행위가 있었는데 이 사실을 놓고 개발 행위가 없는 선산에 불과하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얘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갔는데 저희가 새마을금고 얘기를 조금 하다가 유튜브 후토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새마을금고가 부실하다. 이러다가 예금도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뱅크런 사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나서야 될 만큼 위험하다는 주장,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허준께서 진단을 어떻게 해주실지. 일단은 문제를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급한 불. 뱅크런, 급한 불은 꺼진 것 같습니다. 안정세로 돌아선 거 맞는데요. 그럼 이 뱅크런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 있잖아요. 그건 아직 그 불씨가 남아있다, 여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5일 정도에 이제 그 경기도의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조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대규모 인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여기 한 600억 원대 부실이 있었던 걸로 이제 소식이 나왔고 그 소식에 따라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고객들이 현장에 가서 예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SNS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직접 창구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모습은 십수년 만에 정말 처음이에요. 오랜만에 본 모습이기도 그러다 보니까 했어요. 위기가 삽시간에 퍼진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합동 발표를 통해서 예금자 보호를 하겠다. 뭐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지겠다. 합병되는 지점도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대규모 인출 모습 저희가 오랜만에 보게 됐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6개 금융당국 기관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죠. 뱅크런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그게 일단 통해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불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는데 도대체 뭐였는데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먼저 큰 흐름을 짚어드리면은 가장 먼저는 지난 2월에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7개 지점에서 특정 건설사가 약간 사기성 행태, 뭐 사기 분양 이런 것 때문에 뭐 검찰의 수사도 받고 좀 피곤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7개의 새마을금고가 약 1,300억 원대의 대출이 공동으로 묶여 있는 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처리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이 언제든 예금 인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2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7개 새마을금고 지점이 그 중앙회의 지시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취소 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중앙회와 지점이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시끄러워진 거죠. 사태도 심각하지만 이 싸움이 모양새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네들끼리 모양새가 이상해서 취하가 되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준 게 뭐냐면 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중앙회의 업무 지시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지점이 거부를 하고 소송을 해? 여기 이상하다. 금융기관으로서의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막무가내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인식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2달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제 영민한 고객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새마을금고는 시스템이 이상해. 합리적으로 통하지가 않나 봐. 그런데 봤더니 지난 2달간 잔고가 7조가 증발이 돼요. 새마을금고 전국적으로 예.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연체율 어. 높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이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조정 방안을 발표를 하는데 예. 이 방안이 너무 황당했어요. 뭐냐, 뭐 이자를 조금만 내면 다 탕감해 주겠다라는 식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식의 방안이 발표가 되는데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점의 이사장이 승인을 하면은 뭐 연체 발생 3개월 미만 채권에 대해서는 100% 연체 이자 감면, 또 연체 발생 3개월 이상이 됐더라도 75% 이상 정도만 상환하면 자녀 채무 100% 면제, 이런 좀 황당한 대책을 내요. 파격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싶은. 이게 오히려 불을 끄는 게 아니고 불을 당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체율이라는 걸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 새마을금고는 돈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겠다는 거니까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은 안 좋아지겠죠. 건전성이 안 좋아지는 걸 각오하고도 이런 황당한 대책을 내고 연체율을 일단 깎아내려고 하는 정도라면 여기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게 오히려 위기에 불을 지핍니다.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쭉 벌어진 거죠. 그런 중에 아까 얘기한 그 남양주에 있는 그 새마을금고 한 곳이 600억 부실 대출로 뱅크런이 나오니까 전면적으로 위기가 전국으로 퍼지게 된 거죠. 네. 이게 높은 연체율, 부실 우려, 이거 다 부동산 관련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새마을금고는 왜 이렇게 부실한 거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연체율이 심했던 거야라고 보면 전부 다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수치를 보니까 새마을금고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지점이 공동으로 대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 공동 대출이 이제 연체율의 핵심인데 부동산 관련해서 특히 공동 대출하는 거에 연체율이 20%에 육박하고요. 관련 금액이 20조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법인, 부동산 건설업 관련 법인에 나간 연체율은 9%예요. 엄청 높은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이 56조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예. 2019년에 27조였는데 3년 만에 2배가 늘었고요. 이거를 관리형 토지 신탁까지 합치면 72조까지 불어납니다.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 분석하잖아요. 2016년부터 분석하면은 2016년에 6조였어요. 그럼 제가 아까 방금 56조, 그 관리형 토지 신탁까지 합치면 72조.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금액이에요. 6년간 확대하면은 약 14배가 폭증합니다. 예.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PF라든지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은행들이 나 금융기관들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하게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흐름과 정반대로 부동산 대출, PF 대출이 폭증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에 몰빵을 해왔는데 여기 관리 감독 기관이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감독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감독을 평소에 받지 않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리고 수탁고도 지금 280조가 넘는데 비공식이긴 합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이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1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금융이라든지 이쪽에서 관리받는 법안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받는 법안의 규제 차익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은 그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자금 인출이 나왔을 때 예. 예금 대출 관련해서 유동성 한계에 금방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인 감사를 안 둬도 됩니다. 법이 행정감독 규제에 좀 따라서 느슨하다는 규제 느낌이 차익이 드네요. 굉장히 느슨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지고 PF에 몰빵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지점마다 공동 대출을 하면서 관리도 안 하고 중앙에 정당한 네. 업무 지시에도 이렇게 거부하는 소송까지 낼 정도로 엉망진창이 된 게 이 규제 차익, 느슨한 규제 감독 때문에 기인한 거 아니냐. 예. 정부도 결국에는 이런 책임에서 일정 부분 도덕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이거 거죠. 관리 감독 기관 금융위원회로 바꾸자, 여야 의원들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그래서 이 규제 차익이 너무 크니까 이번에 다시 법령을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의견은 모아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정부 관리에 이권이 좀 개입이 돼 있는데 이제 사견입니다만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는 놓고 싶어하지 않아요. 놓고 싶어하지 않고 네.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그쪽에서 관리 엉망진창으로 한 거 지금 던져놓고 네. 앞으로 우리 보고 다 책임지라는 거냐? 이거 이권 카르텔로 봐야 되겠습니까? 요즘 카르텔이 모든 데서 다 네네. 나와가지고. 그래서 정부 간의 이 교통정리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론은 이참에 세게 관리해라고 하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금융위를 통해서
관리나 검사를 위탁하거나 부탁하면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 금융감독 쪽에서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받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멀쩡한 걸 받으라고 그래도 힘든데 지금까지 관리 이렇게 해놓고 집어 던지는 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입법은 준비되고 있는 걸로는 보이는데 교통정리가 지금 상황으로서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불씨가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네. 정부 대책 이대로 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유동성이 모자라서 고객들이 뱅크런이 왔을 때 이렇게 직접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안심하라라고 하면서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내줄 돈도 2조 이상 있고 현금화 자산도 77조 이상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일단 그 발표를 통해서 뱅크런은 잦아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아셔야 되네요. 아무리 우량한 은행도 뱅크런이 걸리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업의 숙명 같은 거죠. 네.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그걸 다시 유통을 하지 이게 않습니까? 적정하게 돌아야 되는데 돌고 있을 때 이 시차가 걸리거든요. 일시에 환급 요구가 있으면 그걸 일시에 내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주는 겁니다. 이 타임 테이블 사용관에서 이 간격을 넓혀주고 이걸 막아주기만 하면 뱅크런은 안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정부가 요 일주일 사이에 빨리 했다라는 거는 잘했는데 문제는 이 근본적인 문제. 그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 믿지를 않고 있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충분한데 그러면 그럴 그 후속 조치가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없어도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새마을금고 쪽에서 지금 며칠 상간에 채권 가지고 있는 우량채 있거든요. 이걸 채권 시장에다가 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번 달 들어서 매일매일 그 통계치가 올라가는데 뭐 제가 첫날부터 보고 있었는데 그 투매가 일어나 첫날은 1조 얼마, 그다음 8천억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약 4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시장에다 4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채권 투매를 던지고 있거든요. 왜 던졌냐? 채권을 빨리 팔아서 현찰을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 혹시 모르니까 그것은 정부의 압력 때문이 아닌가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돈이 있으면 채권 팔 리가 없거든요. 그러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5대 시중은행을 압박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유동성 지원해 이래가지고 은행당 평균 1조씩 해서 지금 6조 정도의 그 자금이 새마을금고로 들어갔거든요. 예. 자금 지원하는 방식은 RP라고 해서 환매 조건부 채권을 새마을금고에 있는 채권을 은행이 사주고 그 돈을 은행 새마을금고에 넣는 거거든요. 예. 이게 외신이 주목을 했는데요. 외신이 이걸 보도를 어떻게 했냐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한국 당국이 구제 조치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고 외신이 로이터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시중은행도 새마을금고에 유동성을 지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이거 구제 조치, 구제 금융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면 확 달라요. 확 다른 거죠. 네. 외신은 그렇게 볼 정도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여기 유동성을 긴급하게 지원했다. 이렇게 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안심하세요라고 해서 고객들은 가라앉혔는데 예. 진짜로 안심해도 될 정도로 돈이 많다고는 했는데 유동성을 지금 빠르게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4조를 내다 팔고 은행들 통해서 6조 차에 비슷하게 보여지는 모습은 유통하고 안심할 있는 수 모습이 있는 건가 의심스럽고 과연 원래부터 새마을금고가 현찰 자산을 이렇게 넉넉하게 갖고 있었던가라는 의구심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죠. 지금 새마을금고 문제도 사실 부동산에서 기인한다 얘기해 주셨는데 부동산 PF 문제도 지금 심각해 보입니다. 이것도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부동산 PF 시장을 건드리는 게 더 문제입니다. 저도 여기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금융 시스템적으로 만약에 위기가 생긴다면 제일 약한 고리가 어딘가 일단 PF 시장이라고 누구나 먼저 말하는데요. 왜 새마을금고 시장이 PF 시장을 건드렸냐면 새마을금고가 아까부터 안 좋다고 한 게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집중 투자한 게 지방의 중소형 사이트에 걸려있는 PF 자금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예. 그럼 새마을금고가 부실해지면 거기에서 자금을 못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충분한 자금이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F 시장이 위축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또 새마을금고의 부실도 대부분 부동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서 갑자기 지금 시장의 경각심이 높아졌어요. 예. 높아졌는데 이게 불씨가 한번 딱 켜지면 시장은 삽시간에 위기가 퍼지느냐 안 퍼지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또 악재가 하나 터진 게 GS건설 악재가 PF 시장에 악재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GS가 지금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파트가 지금 폭삭 무너져가지고 그게 참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제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GS가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혔는데 GS가 앞으로 그럼 추가적인 비용을 얼마나 감당하게 될까라고 추산했더니 업계에서 최하 5천억에서
많게는 1조까지 봅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는군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날린 거거든요. 건설 비용은 날린 네. 거죠. 그리고 철거 비용이 들죠. 네. 재시공 비용이 들죠. 그 사이 원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거기 이미 들어오기로 된 분들에 대해서 보상 다 해줘야 되겠죠. 네. 이자 비용 다 내줘야 되겠죠. 그게 지금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GS건설에 이게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PF 시장이 있다면 네.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처럼 낮은 신용 쪽에서 많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들어온 낮은 신용, 좀 밑바닥에 있는 PF 시장 쪽에서 지금 새마을금고가 불을 당겼다면 예. GS는 최상위 탑티어거든요. 위에서 신용해서 위에서도 한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F 시장에서 위아래에서 동시에 쳐가지고 지금 혼동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PF 위기가 이게 갑자기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경색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 자금 시장 쪽이 하나가 있는데 웬 PF 자금이 돌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금고가 채권 투매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걸 먼저 팔았어요. 은행채를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채 금리가 엄청 올라갔어요. 1bp 이상 올라갔고요. 은행채 바로 밑에 있는 게 여전채인데요. 여전채도 1bp 이상 올라갔고요. 미국발 영향 때문에 국채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자금 시장의 금리가 계속 올라갔어요. 지금 1bp 이상 다 올라갔거든요. 이게 PF의 ABCP 시장이라든지 회사채 자금 시장, 건설사 의 자금 시장에도 영향을 줘서 같이 고금리로 뜁니다. 영향을 전부 다 미쳤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PF 관련해서 롤오버가 계속 안 되거나 자금 시장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사이렌이 그래서 켜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급하게 사실은 이런 위기에 대비해서 이제 대주단 협약이라는 걸 가동했거든요. 예. 쉽게 얘기하면 PF 현장에 돈을 대출해주고 꿔주는 각종 금융기관들을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보통의 경우에 PF에서 큰 사고가 나면 바로 부도 처리돼가지고 이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금융사고가.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한 사고가 아니라 이번에 금융 시스템 위기로 갈 것 같으니까 대주단들 보고 다 모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도 처리라든지 사고 처리를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자금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네. 관리를 해라라고 해서 대주단 협약이 출범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고 있는데 91개 정도가 들어와서 60몇 개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고 예. 20몇 개 정도는 대주단 협약에서도 거부가 됐어요. 20몇 개 정도가 대주단 협약에서 거부될 정도의 안 좋은 사이트가 생겼다는 거고요. 대주단 협약이 만약에 가동되지 않았으면 이거 옛날로 치면은 PF 큰 사고 터졌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업계에서 10개 이상 정도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즉 터지지만 않았지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관리를 엄청나게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여기가 굉장히 살얼음 판인데 지금 새마을금고발, GS건설발 자금시장 위기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 살얼음에다가 큰 돌이 지금 던져진 얼음이 깨지냐 안 깨지냐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경제 허준의 침 어떻게 놔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PF 시장에서 자금이 멈추면 안 되고 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 대책이 아주 좀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한 침이 놔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큰 회사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돈을 꿔준 사이트에서 어디가 제일 약하냐면 증권사입니다. 네. 증권사 PF 연체율이 16%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형 PF 그다음에 제2 금융인 저축은행 쪽도 연체율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건드려지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특히 이제 증권사 쪽은 그 연체 말고 연체율도 방금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그 PF 현장에 자기들이 신용 공여를 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크레딧을 제공한 건데 크레딧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매입 확약이 9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 나면 내가 다 덤태기를 써줄게. 100% 인수할게. 그게 신용공약 21조 중에 90%예요. 예. 즉 앞으로 PF 시장에 무슨 일이 나면 증권사가 자기 리스크로 떠안는 돈이 21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중소형 증권사로 몰리게 되고 거기가 현재 혹시 16% 이상의 연체율이 몰려있는 회사라면 거기가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 제2금융인 저축은행 중에 약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리스크 체크를 해가지고 대응 매뉴얼을 빨리 돌려야 되는 게 하나가 일단 대책이 되겠고요. 예. 또 하나는 PF 그 사이트 자체 돈이 안 돌면 현장에서 무너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 특히 지방 그다음에 사업성이 안 좋은데 무리해서 추진했던 그 경기 좋을 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돈이 안 도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오늘 좀 전에 기사에서 대책이 일단 나왔는데
정부가 한 1조 정도의 후순위 펀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PF에 지원하는 모태펀드 비슷한 걸 정부 주도로 만들어서 1조 정도를 거기다 뿌려주겠다. 네. 이런 대책이 일단은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요. 빨리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PF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건설사가 ABCP라든지 이런 걸 막 발행할 때 그게 안 돌거든요. 예. 그다음에 돌리게 만들려면 금리를 높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겨우 팔리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그런 ABCP를 매입해주는 프로그램, 채권 안정 관련한 프로그램을 작년에 이미 열어놨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위기가 해소돼가지고 현재 그걸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뚫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은행들 보고 여차하면 그걸 살 수 있는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바로 가동될 수 있게 재점검도 해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 당국이 기민하게 아주 기민해야 움직여야겠네요. 됩니다. 지금 대책 얘기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네네네. 와, 그럼 말씀 듣고 나니까 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경제호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